나의 어머니 우르술라를 가깝게 부탁하옵나니 10년 동안이나 못 본 아들을 불과 며칠 동안 만나보았을 뿐 곧 또다시 잃어버렸기에 서름에 잠긴 나의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기를 가깝게 간절히 구하옵니다. 1846년 병호박해 때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3대 조선 천주교 교구장 페레올 주교에게 보낸 옥중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살에 부모님의 품을 떠나 마카오와 필리핀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김대건 신부는 그 사이에 아버지가 참수를 당하고 어머니가 체포망을 피해 유리걸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0년 만에 조선 최초의 신부로 귀국한 그는 국가 반역죄로 참수형을 선고받습니다. 멀고도 위험한 여정, 파란만장한 사연, 혹독한 고문, 다가오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가 외국어로 남긴 마지막 유언은 푸른 눈의 신부에게 어머니의 안위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1846년 9월 16일 김대건 신부는 25세의 나이로 군문 효수되었으나 1984년 5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7월 5일은 김대건 신부의 축일입니다.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을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하재현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주적으로 안녕하거나 안녕하지 못하기 실쓰고 있는 하재현입니다. 처음부터 우주적이신데요. 지금 바깥에서 조혜진 PD님이 빵 터졌습니다. 네. 하재현 시인님은 2002년 문학과 사회로 등단하셨고 시집으로는 라디오 데이즈,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집 세계의 모든 해변처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주적인 안녕을 출간하셨습니다. 시집 나오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낭독회에서 독자분들을 만나기도 했고 오래간만에 시집을 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소식을 전하고 싶은 여러 분들에게 시집을 보내고 소식을 받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크게 의식을 하지 않았는데 출판사에서 하재현 7년 만에 새 시집 이렇게 이런 카피를 매니에 띄어서 책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격려와 축하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반갑고 고마운 마음으로 안부를 좀 주고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왜 이번까지 그 총 3권의 시집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데이즈가 2006년에 나오고 세계의 모든 해변처럼이 2012년에 나오고 그래서 또 이번 시집까지 어떤 6년 내외의 주기를 가지고 궤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옆에서 보기에는 큰 문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본인은 이런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제 보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시집 묶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한계가 되었을 때쯤에 나왔다. 약간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셔서 좋은 말씀이죠. 기다리기도 했다는 말씀이니까 그렇죠. 아마 격려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근데 제 보폭이 이렇게 빠르지는 않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7년 만에 대시집.
아니 셋이지. 넷이 집은 아니고요. 셋이지. 아 저는 대로 들리는데. 그 우주적인 안녕 이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집에는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묶으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은 긴 시간에 걸쳐서 쓴 시들이 좀 편제해 있다 보니까 시편들 사이에 좀 결이나 느낌이 좀 다양하거나 이제 다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제 나름대로 좀 시를 웃구면서는 이 시들 사이의 순서나 배치를 살펴보는 한번 편집자가 되어보자.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 시집의 각 부의 기계류, 뭐 메트로놈 프로그램, 좋은 것, 다음 삶들의 천장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해설도 없기 때문에 조금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이제 각 부에서 각각의 좀 키워드가 되는 제목들을 중심으로 좀 헤쳐 모이는 시들의 이를테면 별자리랄까. 네네. 예, 그런 별자리들을 좀 상상할 수 있는 좀 독자들이 좀 상상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좀 시들의 드라마를 구성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묶었어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읽는 분들이 이제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사실 시들을 재구성하고 읽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가령 뭐 이런 거죠. 이제 기계류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인간이 네. 이제 뭐 일단 메트로놈 프로그램이라면 매우 규칙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치 진자운동 같은 너와 나 사이의 왕복운동을 하면서 뭐 좋은 것을 찾아서 헤매다가 이제 뭐 다음의 삶과 이어지는 이제 천장의 구멍으로 떨어져 내리는 차가운 소리를 만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이제 이건 하나의 예인데 네. 이런 드라마나 또 제1의 뭐 버전, 제2의 버전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묶어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4부로 된 거를 이렇게 보니까는 시의 성격이라든지 왜 과일 가게 가면 이렇게 색깔별로 전시해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채소 뭐 계절별로 놓기도 하고 그런데 시의 성격이라든지 어떤 다루는 소재라든지 오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 안에는 조금은 밀도를 갖고 약간은 좀 같은 자기장 중력장 안에 모여 있게 맞아요, 만들고 맞아요. 싶었어요. 네. 그 이전의 시집들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본인 생각에 시인이 이런 걸 꼭 대답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전에 두 시집과는 이런 점에서 좀 변별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제가 예전 문장의 소리에 나오신 걸로 아는데 왜 시시콜콜 시시알콜 이 팟캐스트 술 읽고 시집 읽는 팟캐스트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네. 어느 분이 그런 얼마 전에 떴네요 하고 보내주셔서 근데 거기서 말씀하신 지구과학적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뭐 지구과학뿐만은 아니고 화학적인 단어들도 그럼요, 원소. 네,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스타일이나 발화법 자체를 제가 사실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를 조금 쓴 시간이 오래되면서부터는 제 자신이 좀 반복이나 매너리즘적인 느낌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네. 특히 이번 시집에서는 좀 시를 쓸 때 생활과 노동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압력들 같은 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을 한 편이고요. 그런 문제들에서 내 시가 멀어지지는 않되 또 다만 이제 시를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시를 읽을 때만 느낄 수 있고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다른 시간과 다른 느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네. 가령 뭐 앨리스가 이제 토끼굴에 떨어져서 이상한 나라로 가는 문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시간의 질서로는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력적이기도 하고 기이한 그런 시 공간을 저도 이제 시를 쓰면서 좀 엿보고 싶었고 네.
시집을 읽는 분들도 그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썼습니다. 네. 하재현 시인님의 시들을 보면은 그 일상적인 소재들에서 슬픔을 꺼내드는 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젠 당신의 몫이에요 하고 어떤 속삭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 해답을 잘 몰라서 그렇고요. 네. 네.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참 잘 모르겠다. 나이 들면 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여전히 모르겠는 일들이 참 많고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고 어떤 만남과 헤어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살피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슬픔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네. 슬픔이 되었든 기쁨이 되었든 이제 아름다움이 되었든 이제 사람들이나 세계와 만남에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이나 그 사건에서 유발되는 어떤 우리의 감각이나 감정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시를 쓰고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좀 그 감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귀는 기울이고 또 살펴보고 응시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좀 섣불리 알거나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네. 그 난감함 사이에서 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해답을 못 내놓고 있는 시를 쓰지 않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시, 그 빛에 관한 연구라는 시를 보면요. 빛이 사라진 지구가 혼자 돌고 있는 밤을 생각한다. 지구는 그때부터 처음의 방식으로 고독해지겠지. 굿바이 하고 인간들에게 인사를 하고 정말로 우주적인 회전을 하게 될 것이다. 빛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묻지 않고 빛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연구하는 사람을 사랑한 적이 있다. 그도 빛과 함께 사라져서 우주적인 안녕을 해야만 했고 나는 다시 먼지처럼 이곳저곳에 묻어있다가 쓱 닦이곤 했다. 이런 시들을 보면은 그 우리 눈에 보이는 이미지, 그 촛불이라든지 빛, 어떤 이런 것들 안에서 보이지 않고 사라지고 마는 것들의 흔적을 살펴보고 바라는 방식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어떤 공기, 빛, 먼지, 눈송이들을 시인의 세계관으로 끌어들여서 재해석하는 관점이 독특했습니다. 네, 이제 해수 작가님도 작가 분이시니까 잘 알겠는데 여기 이제 고독이라는 말이 이 시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작품을 쓰고 있는 순간은 제가 이제 오롯하게 혼자서 빈 화면, 뭐 백지와 같은 되게 막막한 공간과 마주해야 되는 순간이고 참 고독한데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고독하다고 생각할 때 그 고독에서 거리를 두려면 네.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의 고독한 방식을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독한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 먼 우주에서 한 점인 지구에서 또 어떤 누군가가 고독한 감정을 느끼는 그러한 방식으로 좀 제 자신의 고독에 대한 좀 거리두기를 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연구하는 것은 그 대상에 좀 골몰하고 몰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사라진 것들에 대한 좀 흔적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네. 사람이란 존재는 누구나 이제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존재의 사라짐을 다른 이들의 사라짐으로도 경험을 하고 또 내 자신도 결국 사라져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사실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이제 사라짐을 기억함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는 것이 그 사라짐에 대한 의미를 찾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세계관일까요, 이게? 세계관이죠. 네,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라짐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 우주적인 안녕 시집 안에
같은 제목으로 쓰여진 세 편의 시가 있어요. 양양이라고. 그 양양에 보면은 그 시적 화자가 그리는 어떤 한 사람. 근데 지금은 곁에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배치됐는데 어떻게 양양을 자주 가시나요? 아니면 고향이 양양일까? 네, 고향이 양양은 아니고요. 양양을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누가 양양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양양은 그래서 이렇게 위키백과에 나오는 이러이러한 곳에 위치해 있고 동해로는 바다를 면하고 있고 1시간 거리,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2시간 반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네, 2시간 반입니다. 제가 과속을 했군요. 예. 근데 양양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1, 2, 3 이렇게 안 붙이면 편집자분들이 물어보시잖아요. 이거 1, 2, 3을 좀 붙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저는 좀 양양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볕의 느낌도 좋고 똑같이 반복되는 그 단어도 좋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1, 2, 3을 붙이지 않은 것은 사실은 제가 만나는 도처에 편재하는 장소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잘 보셨는데 그 시들을 쓸 때 역시 이제 제 곁에서 제가 좋아하던, 존경하던, 사랑하던 분의 죽음. 역시 있었군요. 과 되게 깊은 관련을 맺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겪었던 죽음과 함께 또 이전에 겪었던 죽음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겹쳐 있죠. 그 양양이라는 단어의 겹침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연의 겹침이 이 안에 있군요. 네. 그 역시 이 해변이라는 단어도 또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로 보여요. 이 시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구나, 이 단어가. 그다음에 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밤이 굉장히 도처에서 나오는데 유독 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지금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밤형 인간이라서 네. 밤에 글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밤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여러모로 좀 낮과는 대비되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노동과 생활에서 조금 비껴 있는 시간이고 또 꿈이라는 현실의 질서를 담지만 그것과는 또 조금은 다르거나 이상하게 왜곡되거나 그것을 뛰어넘는 시공간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오늘과 내일에 걸쳐 있으니까 그렇죠. 좀 어제와 또 내일 사이에서 그것을 분할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제 또 사람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뭐랄까 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지만 결국은 또 끝나죠.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좀 약간 인간의 삶에 여러 가지를 좀 농축하고 있는 시간으로 느껴지고요. 레이먼드 브릭스의 스노우맨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잠들고 그러니까 밤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제 스노우맨과 함께 우리나라 책으로 이제 눈사람 아저씨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노우맨과 함께 온갖 나라들하고 북극을 날아서 여행을 하고 산타클로스들과 이제 춤을 추고 집으로 돌아와요. 매우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이기도 하고 자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밤이 지나고 난 후에 아이가 발견한 것은 햇볕에 눈사람 아저씨가 녹아있는 광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제 무한한 상상력과 함께 이제 어떻게도 움직일 수 없는 좀 엄정한 아침은 결국 돌아오게 마련이라는 이러한 삶의 엄정함? 그 사이에 좀 밤이라는 시공간이 위치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빛이 부재함으로써 또 빛을 상념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레이먼드 브릭스의 스노우맨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동요가 한 곡이 떠올랐어요. 어떤? 나는 눈이 좋아서 꿈에 눈이 오나 봐.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본인 시집에서 키워드를 꼽자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걸 다른 사람들이 말해줘서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시집에 보내면 뭐 이렇게 이런 키워드를 써서 주기도 하는데요. 대체로는 안녕, 일요일, 휘파람, 이번 시집에서는 우주라는 말들, 단어들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질문 보고 이번 시집을 좀 살펴봤는데 4월의 눈이라는 말이 꽤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도 좀 있었긴 했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4월의 눈은 뭐냐면 뭔가 좀 이상한 내가 본 게 정말 그것이 맞았나 싶은 네. 좀 의심스러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녹아서 사실 사라져버리고 현실의 시간 속에 잠깐 끼어든 이상한 시간? 그런 느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4월의 눈을 제가 많이 쓰게 된 것은 네,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안녕은 이게 만날 때의 안녕일까요? 아니면 헤어질 때의 안녕일까요? 둘 다겠죠. 그래서 다겠죠. 이게 한국어의 좀 재밌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를 창작하실 때 세상을 바라보는 본인만의 관점이라든지 어떤 본인만의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제일 어려운 질문이 이것 같고요. 네. 어떠한 제가 이제 세계관과 태도를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시 속에 이렇게 투영한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쓰고 난 결과물들을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이구나라고 오히려 후시적으로 느끼게 되는 편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시에서 어떤 진술을 쓸 때 대개는 그 진술이 아이러니와 반어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쓰는 진술은 네. 가령 이제 첫 시집에서 제가 이제 나만의 인생이라는 시를 쓸 때 내 눈동자는 나의 것, 눈썹을 깜빡이는 것도 나의 의지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두 가지 진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표면적으로 이제 이게 나의 의지는 나만의 것이지만이라는 쉼표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나의 인생은 나만의 것이라고 발언을 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 내 인생에 대한 반어적 태도가 담겨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속눈썹을 깜빡인다고 할 때 내 맘대로 사실 할 수 없잖아요. 1분도 눈을 부릅뜨려고 한번 해보면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누가 만나라고 헤어지라고 막 억지로 한 거 아니고 제가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사실 상처받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근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아마 이 시의 마지막에 나의 의지는 나만의 것이지만이라는 끝나지 않는 쉼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나만의 인생이라고 말을 해보는 거죠, 시에서는. 네. 그러면 현실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을 담지만 이제 시를 쓰는 동안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가 구체적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것에 끝나지만은 않고 이제는 그 발화하는 순간 발화하기 전과는 다른 어떤 작용이 시를 통해서 저는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내가 당신을 이해시키거나 뭐 헤어진 사람과 잘 되지 않잖아요. 그걸 알고 있지만 이제 나의 의지는 나만의 것이지만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내 주변의 공기는 좀 달라져 있기도 하고 네. 그 괴로운 현실에서 약간의 이동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렇게 말하기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가 좀 현실과 작용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제가 시를 쓸 때 좀 작용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라디오 데이즈라는 시집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과 이 우주적인 안녕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에 어떤 교집합이라든지 교차점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그런 시들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의 시집들에서 좀 이어지는 이미지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런 게 잘 드러나는 좀 선명한 시들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올드해 보이나? 그래서 약간 고민이 있기도 했어요. 예전에 썼던 것들을 내가 또 쓰고 있나? 이제 이런 마음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이 시집에서 말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네. 어떤 거냐면 어떤 하나의 어떤 시기가 내가 말함으로써 마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 시점에서 이 순간에서 꼭 기억하고 싶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이제 성년 이전의 시기에 네. 좀 외부에 좀 되게 강하게 느껴지는 폭력들에 사실 이렇게 상처 있거나 분노한 어떤 것들이 저를 지금도 여전히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제 시쓰기의 시작이 좀 그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그 시작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는 어쩌면 저한테 좀 필연적인 것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전히 그러한 폭력들이 좀 외부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시 이제 누군가에게 행해진다거나 아니면 저한테 다시 행해지는 것을 여전히 이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역시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시집 제목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우주적인 안녕. 어떻게 본인이 지으신 거예요? 네. 그 처음에 제가 이제 시집에 묶이지는 않았는데요. 그 시의 한 구절 중에 우주에 펼쳐진 책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로 처음에는 생각을 한 게 상상을 해보자면 우주의 책 한 권에 한 페이지가 펼쳐져 있다면 얼마나 작겠어요. 그 광대한 공간 속에 네네. 매우 의미 없게도 느껴지고 고독하게도 느껴질 텐데 한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토록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고독하지만 누군가는 읽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책의 한 페이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쓴 시인데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시가 시집에 안 묶이기도 했고 이제 편집자 제가 책을 편집해 주신 문학과 지성사 이제 조은혜 편집자님이 이 시에 실린 시 중에 아까 읽어주신 시 중에 이제 구절 중 하나로 추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첫 시집부터 제가 첫 시집에 그 시인의 말, 네. 예, 서문에 쓴 말이 너는 안녕이라고 말하고 나는 안녕하냐고 말하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꾸준하게 좀 안녕이라는 시어에도 좀 집착을 했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좀 저는 편집자분의 감각을 믿기 때문에 또 제가 처음에 이제 우주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좋다고 같이 동의를 해서 이렇게 제목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2016년 서울국제작가축제 때 만났을 때 하재현 시인이 그 어떤 시와 퍼포먼스를 할 때 우주음 같은 거를 많이 활용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그랬죠. 네. 그때 목성이 도는 소리였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시를 보면서 그때 이미 상당히 이 시가 진행되고 있었구나. 물론 페이퍼로 옮겨 적는 것 외에 뭐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기억력이 너무 좋으시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우주적인 것에 대한 이 시적 수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어떤 계기로 일어나게 된 건지 혹시 기억하세요? 관련된 텍스트를 읽는 걸 좀 좋아하고요. 네, 그러니까 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문학 텍스트보다는 그렇죠. 조금 건조한 텍스트들을 저는 읽고 그럴 때 특히 뭐 물질에 관한 그렇죠. 것들을 좀 읽으면 어떤 제 자신이 좀 빠져있는 감정에 대해서도 좀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재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흥미롭게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좀 겹침으로써 들어오더라고요. 네. 저는 진짜 이 부분 좋았어요. 이게 편집자님이 뽑아내신 것 같은데 떨어지는 눈송이의 모양은 완전하지 않다고 한다. 프랙탈 당신 나 프랙탈.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문장 같은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것도 제가 텍스트를 읽다 보니까 아마 눈송이가 프랙탈 구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프랙탈 구조가 되게 완벽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좀 상당히 이제
이 대자연의 뭔가 신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그렇죠. 알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이제 그것조차 완전하지 읽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묘했죠. 네. 그래서 이런 뭔가 우주와 자연의 섭리 같은 것이 매우 안전해 보이는 것조차도 이렇게 그렇지 않구나 굉장히 안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 하재현 시인님의 시들은 그 지구에서 존재하는 어떤 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빛과 어둠, 밤, 어떤 이런 것들을 추적하면서 인간과 사물 사이에서의 관계와 현상들을 카메라 셔터로 차곡차곡 쌓아놓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근원이라면 좀 이제 거창하니까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물질에 대해서 아까 쓴 텍스트들을 좋아한다고 한 게 인간 자체도 하나의 이제 물질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곤 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인간들이 이제 서로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 이제 망각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냥 인간이 하나의 물질이라면 이 물질들이 어떻게 좀 존재하고 부딪히고 작용할까? 이러면 이런 걸 좀 관찰하다 보면 아까 말한 듯이 제가 좀 들끓었던 저의 이제 마음이나 낮의 어떤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가라앉고요. 네. 저는 좀 가라앉아야 시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슈터라는 말씀이 되게 인상적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한 이제 제가 작용들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뭐 사물과 현상과 사람들과의 관계 사이에 사실은 이제 쓰기의 방식으로 끼어드는 건데 결국은 좀 효과적으로 그 순간에 지나쳐 버리기 쉬운 감각과 느낌을 좀 현상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느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정적인 프레임화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결국 찍는다는 것도 끼어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찰칵 소리를 내는 거고 나의 시선을 거기에다 주는 것이고 또 그 시선을 제가 받는 것이고 그리고 맞부딪힘이 있는 것일 텐데 네. 그러니까 완성된 이제 결과물로서의 어떤 일종의 프레임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맞부딪히고 수행하는 작용으로 제가 그런 사건과 사람들과의 만남과 거기서 발생하는 감정들을 좀 바라보고 현상해내고 싶다. 뭐 그렇다면 뭐 이런 카메라 셔터의 느낌이 굉장히 적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훨씬 설명을 풍요롭게 해주셨어요. 그 이번 시집에는 왜 해설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일부러 넣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사연이 있죠. 아니, 별다른 사연은 아니고요. 제가 좀 아무래도 시집의 느낌이 겨울에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지난 겨울에 시집을 내고 싶었어요. 근데 원고 정리가 좀 늦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4월을 넘기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해설 원고까지 좀 좋은 해설 받으면 좋죠. 근데 기다리기에는 제 마음이 조금 촉박한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냥 좀 아쉽지만 네, 이렇게 가고 또 이제 우주적으로 안녕했으니까 네, 잠깐 닫고 그다음에 좀 여백을 갖는 것으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편집자분들과 이렇게 동의를 해주셔서 조금 4월을 넘기지 않고 내게 되었습니다. 그 눈을 치우는 모임 아직도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뭐 그냥 개별적으로 만나고는 있는데 그 모임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지 못해요. 네. 그럼 이쯤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하재현 시인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제시를 이제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담고 있는 시들을 그냥 제시를 가져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계류라는 시고요. 기계류. 우리는 다만 막막하고 미세한 소음들만을 내기 위해 중단되지 않고 있다. 내가 아닌 타인에게 연주될 수 있는 악기가 아니라는 듯이
나로부터 발생된 나를 바라본다는 듯이 사랑을 나누는 순간 어디선가 부적격자들은 잉태된다. 옛 세계를 떠나 우리들은 새로운 행성을 불모지로 만들 뿐. 나의 아가미로 들이쉰 호흡이 너의 폐에 전달되며 우리는 흑점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차가워지고 더 어두워지고 서로의 표면을 뚫는다. 네. 지금 읽어주신 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죠. 10페이지에 있는 아주 초반에 있는 시인데요. 그죠? 첫 번째 시가 양양이었고 두 번째 시가 바로 기계류인데 제가 이제 그 인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기계는 자기가 자기 증식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누군가에서 뭐 만들어졌다면 근데 모르겠는 거죠. 누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잘 모를 수 있겠죠. 기계라면 네. 내가 기계라면 그 누군가는 신일 수도 있을 거고요. 뭐 뭔가 잘 모르겠는 어떤 대자연의 그냥 무의미한 섭리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우리의 존재를 뭐 신이나 창조주나 뭐 우주적인 질서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그저 이제 소음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라는 존재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참 막막하고 아주 작은 소음들에 불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사랑이 우리에게 뭐 옛 세계를 떠나게 하는 그러한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뭐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세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불모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한 점을 생각할 때 이제 흑점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흑점이 까맣게 보이는 거는 이제 왜 그런지 아세요? 어우, 갑자기 지구과학 시간에. 네,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주변의 온도보다 낮기는 한데 실제로는 매우 뜨거운 온도에서 밝은 빛을 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밝고 뜨겁지만 또 어두워 보이는 그러한 이상한 모순이 저는 인간의 사랑에는 있다고 느꼈고요. 그럼요. 그래서 어떤 불모 속에서도 이제 사랑을 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 가지 형태일 것이라는 점이 인간을 좀 기이하고 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루하지 않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아마 제 이번 시집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시이라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아, 사랑을 하는 순간 어디선가 부적격자들은 태어난다. 아, 정말. 아, 참 인정하기 싫지만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들이었어요. 이번 코너는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어떤 소리를 가져오셨는지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니는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건데? 안다천이 조심해. 날개 내장 보여요? 날개 내장. 네. 아니요. 보여요. 쟤왜 글로 또 안 가요? 한 놈이 너무 들여온다. 근데 한 놈이 여기서 그냥 한 놈이 여기 안 나와. 바라나도 응원해줘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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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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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갔네? 화이팅! 여기 한 마리 더 있는 거야? 날아오르라. 네.
아, 이거 아이들이 노는 소리 같은데 무슨 게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성북구의 공간은 한 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이에요. 아, 초등학교 3학년 교실. 네, 예. 그런데 키우던 배추나비 애벌레를 음. 나비가 됐을 때 네네. 날려보내는 장면이거든요. 아, 근데 그 나비의 그 애벌레, 네네. 어떤 애벌레 이름을 한봄이, 두봄이, 세봄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나비들이 이제 나비가 됐지만 이제 처음 날갯짓을 하고 창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네. 이게 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애벌레들도 그래서 이제 잘 못 날아가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뭐 한 봄아 힘내, 용기를 내. 뭐 그래서 세봄아, 그래서 우리한테 정들었나 봐. 뭐 이런 말을 하다가 다 같이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하면서 이제 힘을 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 익숙한 세계하고 이별을 한다는 게 이제 아주 작은 발걸음 보여도 굉장히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고 그 존재의 그 시간한테는 정말 우주적인 한 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애벌레한테도 그런 일이지만 아이들한테도 앞으로 이제 그 애벌레들처럼 수많은 이제 이별과 만남이 있을 텐데 네. 좀 이 아이들의 좀 저는 파이팅 하는 소리에 이제 저도 이제 새 시집을 냈기 때문에 네. 이제 또 새로운 좀 발걸음을 내디뎌야 해서 저도 힘을 얻고 싶었고 네. 또 이제 이 아이들도 앞으로 있을 이 수많은 안녕들에서 좀 용기를 내서 또 다시 그 안녕을 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 네.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이나 독자분들도 또 새로운 세계로 내딛는 발걸음들이 앞으로 이제 펼쳐질 때 네, 힘을 같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봤어요. 네. 파이팅. 파이팅. 나비는 날아갔나요? 네, 아. 네, 많이 날아갔는데 아마 그 중에는 떨어져서 그런 네. 나비도 있었겠죠. 그렇죠. 떨어진 네. 나비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질문에 이게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신다면. 별로 평소에 생각하고 살지 않던 것들을 참 그러-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시간이네요. 키워드 되래지, 세 가지 되래지, 뭐 막. 세계관과 네, 세계관도 네. 되래고. 그래서 저는 골라보자면 관계, 감각, 웃음 이렇게 골라봤어요. 관계, 감각, 웃음. 네. 여기서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뭐 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죠. 음. 그래서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뭐 사랑의 작용, 관계가 변화시키는 나 그렇죠. 또는 또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작용 이 모든 것들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네. 삶에 있어서든 시스에 있어서든 그 관계에서 벌어지는 좀 여러 가지들을 살피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네. 감각이라는 것은 제시 이제 좋은 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좋음을 좋다고 느끼는 감각, 그리고 싫음을 싫다고 느끼는 감각. 이런 것들에 무디어지면 좀 생활과 시 모두에서 건강할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네. 웃음은 제가 이제 이 삶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힘듦과 뭐 각자의 고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중에서 결국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저도 웃음 있는 시를 좀 써보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기대됩니다. 하재현 시인이 쓴 웃음이 넘치는 시, 코믹한 시. 하재현 시집 우주적인 안녕,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하재현 시인님을 보내드리고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초청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일간지 문학 담당 기자님을 모셨는데요. 서울신문의 이슬기 기자님, 매일경제의 김유태 기자님, 한국일보의 한소범 기자님 모셨습니다. 요즘 열심히 하시는 게 뭔지, 그러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민스러운 일들이 뭔지,
그런 것들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슬기 기자님. 이걸 열심히 한다고 설명하려니까 좀 민망한데요. 네이버에 가면 기자 페이지라고 있어요. 있어요. 아시죠? 네. 거기 보면 이제 좋아요와 구독 수가 어느 순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서 굉장히 근데 그게 사람의 마음을 이제 유튜브 구독 수처럼 마음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있으면 네. 서울신문 이슬기입니다. 네, 초록창에 검색해주세요. 서울신문 이슬기 초록창 검색 부탁 들어왔습니다. 네, 김윤태 기자님은 요즘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뭐 인터뷰를 하나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 아니고 좀 초야에 계신 분인데 사실 뭐 연락을 드렸는데도 연락도 없고 뭐 메일도 보내봤는데 연락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분이 혹시라도 이걸 들으신다면 네네. 저의 이 진정성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네.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게 되네요. 어떻게 작가분이신가요? 시인이시고요. 예. 예. 이름을 말씀드리면 좀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 좀 섣부를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조심스러우십니다. 네. 한수봉 기자님은 요즘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요? 고민까지는 아니고요. 네. 제가 종로구민으로 10년 동안 살다가 최근에 연신내로 이사를 갔는데 연신내. 이 은평구의 바이브라는 게 상당히 낯설면서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평구민으로 좀 적응해 나가는 시기를 가지면서 어디가 맛있고 어디에 재미있는 것들이 있고 이런 걸 요새 좀 탐구해 나가는 중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새로운 곳에서의 삶, 네, 그곳에 또 익숙해지는 시간 가지고 계시군요. 오늘은 가장 사랑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그 이슬기 기자님 읽어줄 책 가지고 오셨죠? 네, 가지고 왔습니다. 예, 어떤 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박지리 작가님의 번외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이유가 제가 문학을 맡고 얼마 안 돼서 이 책을 접했어요. 회사로 배송이 돼서 왔는데 원래 제가 박지리 작가님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 책 딱 보는 순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기대를 배반하지 않고 너무 좋았던 책이고 네. 뭐 내용은 이제 고교 교실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에 혼자 살아남은 생존자가 참사 일주기 바로 다음 날에 배회를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인지를 이제 적은 건데 제가 그 세월호 당시에 사회부 기자로서 취재를 했었고 네. 그 뭐 유족분들이나 생존자 학생들을 만나면서 제가 겪은 다종다양한 마음을 이 책을 보면서 다시 뭔가 되새기고 다잡았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같이 편집자님한테 전화를 걸었다가 같이 막 울었어요. 작가님이 이제 세상에 안 계신 탓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좀 가장 사랑하는 책이라고 물어보셨는데 가장 사랑한다기보다 가장 아린 책입니다. 네. 그럼 이슬기님의 목소리로 낭독 들어오겠습니다. 유일한이라는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인간은 놀림을 당하듯 저 혼자만으로는 유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1년 전 그날 이후로 나는 언제나 동명고 총기 난사에서 혼자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점심 급식을 먹으려고 식당에 줄을 서 있을 때도, 교정을 지나다 꽃나무 아래에서 재채기를 할 때도,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갈 때도 나는 늘 총기 난사에서 혼자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데 눈가가 네. 촉촉해지셨어요. 책을 읽다가. 그러니까 제가 세월호 취재를 하면서 그 되게 제 마음을 추스리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힘드셨겠죠. 근데 이 책은 세월호 참사 이전에 그 작가님이 원고를 보내셨던 책이고 한데 사실 참사 이후에 저희가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조명을 하고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좀 한번 되새겨보게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접한 책들 중에 지금 제일 와닿았던 책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몰랐던 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책이 됐었어가지고 저한테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2번, 3번, 4번 읽으라고 권해도 부족하지 않은 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태님은 어떤 책을 가져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조혜진 선생님의 빛의 우위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를 꼽는다면 네. 저는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고 조혜진 선생님을 꼽을 거예요. 아. 사실 저한테는 이제 뭐 아이돌들이 많습니다. 네. 저한테는 영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권여선 선생님, 뭐 김숨, 한강, 뭐 강영숙 선생님, 네. 뭐 김경욱 선생님, 저한테는 많은 아이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명을 꼽는다면은 조혜진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네. 이 빛의 호위는 그 단편집의 표제작이고요. 이 2017년에 나왔는데 첫 번째 작품입니다. 네.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잡지사 기자인 남성 화자가 있고요. 그리고 분쟁 지역을 가는 사진작가 권은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둘은 어린 시절에 같은 반이었는데 권은은 유년 시절에 매우 불우했고 남성 화자는 그 반의 반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진작가를 그 잡지사 기자인 그 남성 화자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권은은 반장을 기억하는데 화자는 권은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지금 기억을 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반일 때 그 반장인 화자가 권은에게 카메라를 준 적이 있어요. 필름 네. 카메라인데 네. 이 필름 카메라를 찍을 때 그 찰나를 스치는 어떤 플래시백이 있는데 그 빛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인 빛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네. 그럼 김희태님의 예.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출구 없는 미로에 내던져진 듯 대도시 한복판에서 나는 자주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 예약해 놓은 호텔을 찾아가는 동안 이 휘황한 도시가 누군가의 꿈속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점점 더 견고해졌다. 그러니까 자꾸 추운 방에 혼자 앉아 스노우볼에 태엽을 감고 또 감으며 눈 내리는 세계에 빠져 있다가 눈물 한 방울 흘릴 새도 없이 급하게 잠이 들곤 했던 어떤 외로운 소녀의 꿈. 그런데 이 꿈속은 어째서 이렇게 추운 것인가? 이상입니다. 지금 바깥에서 조 PD님이 저기 너무 창피하고 쑥스럽고 그런 나머지 저 뒤로 좀 물러나셨는데 계실지 모르고서 이 책을 가져왔는데 네. 지금 상당히 놀랐습니다. 사실. 예,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소설의 줄거리는 사실 되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그냥 단편적인 내용들이고요. 사실 액자식 구성이라서 그 안에 어떤 다른 이야기가 또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주제라고 할까요? 이거를 좀 이렇게 제가 밖에서 듣고 계신데 또 말씀드리기가 참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주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아주 작은 빛에 둘러싸여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선의에 의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누구도 상처받지 말고 죽지 마라. 뭐 이런 의미를 담은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소범님은 어떤 책을 가져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빅토르 팔레빈이라는 작가의 오몬 라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아마 러시아에서는 2002년 정도에 나왔을 거고 한국에는 2012년 정도에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빅토르 팔레빈 같은 경우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그 러시아 젊은 세대 우상 같은 작가라고 하는데요. 이 소설은 이 빅토르 팔레빈의 첫 장편 소설입니다. 소설 내용은 이제 1960년대 미국과 우주개발 경쟁을 벌이는 소련에 사는 소년 오몬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주여행에 대한 동경을 이루기 위한 뭔가 그런 성장소설은 아니고요. 이 냉전 이데올로기가 펼쳐지는 1960년대에서 그 한 소년의 꿈이라는 게 얼마나 처참히 짓밟혀지고 사용되고 그런 거에서 느껴지는 배신감 같은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인데 제가 이상하게 이 우주가 나오는 이야기 엄청 감복하는 네.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 한동안 그 라이카라고 하잖아요. 우주로 보내진 걔 이야기에 너무 오랫동안 사로잡혀서 그 라이카 꿈도 꾸고 라이카 생각을 몇 달 동안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김초엽 작가라고 SF 소설을 쓰시는 김초엽 작가님이 설명을 해주신 게 그 SF 소설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는 경이감이라는 게 있대요. 이 큰 우주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인간인가, 이 광대한 시간 속에 내가 얼마나 찰나인가 같은 느낌을 주게 하는 게 경이감이라는 건데 네. 이 소설에서도 SF 소설은 아니지만 그런 이 거대한 우주에서 인간이란 것은 얼마나 작고도 또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작은가 같은 느낌을 주는 소설이어서 네. 이 소설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일단 낭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편 우리 인간은 항상 서로 만나서 웃고 서로 어깨를 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끔 인간의 의식이 오싹해하며 엿보는 어떤 특별한 차원이 있으니 그 차원에서 우리 또한 위아래도 어제도 내일도 없는 타인과 서로 가까이 끌어당길 가능성도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여 우리의 운명을 바꿀 희망도 없는 허공에 가만히 거의 미동도 없이 매달려 있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우리에게 다다른 반짝이는 기만적인 빛으로 판단하며 평생을 우리가 빛이라 부르는 것을 향해 가는 여정으로 소모한다. 그 광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나 자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구호가 거론하는 노동자와 농민, 군인과 창조적 지식인들 위로 날아오르는 순간을 향해 일생을 바쳤으며 이제 여기 빛나는 어둠 속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과 궤도에 달랑 매달려서 다음의 인식에 이르렀다. 천체가 된다는 것은 환상 철도선을 정차 없이 뱅뱅 도는 죄수용 객차에 탄 종신형을 사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 네. 러시아 소설이죠. 빅토르 팔레빈의 오문 라. 오문이라는 그 1960년대 러시아 소년 이름이죠. 오문 라. 읽어주셨습니다. 읽어주신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들어볼까요? 이게 아무래도 약간의 반전이 있는 소설인데 제가 읽은 부분이 약간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네. 구체적으로 이 대사가 나오게 된 맥락을 설명을 드려버리면 혹시라도 스포일 이 방송을 듣고 거죠? 이 책을 읽게 되실 분들께 너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광대한 우주에서 나라는 인간이 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슬픈 일이었나 얼마나 작고도 슬픈 일이었나라는 깨닫는 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조금 얘기를 하는 그런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 문장의 소리 저희가 이 문학 라디오다 보니까요. 문학과 관련된 기사를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책의 리뷰랄지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중점을 두는 것이 세 분 다 좀 약간씩 다를 것 같아요. 이슬기 기자님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작가님들과의 인터뷰에서 중점을 두는 게 제가 잠깐 미술 기자를 했었는데 그때 들은 말이 이제 현존하는 가장 비싼 화가 중에 한 명인 데이비드 호크니가 말하길 초상화를 그릴 때 그 인물의 성격이나 관계도 느껴지게 그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터뷰 기사를 읽는 독자들이 이 작가님의 그 워딩, 말뿐만 아니라 이 작가님의 약간 성격, 버릇, 느낌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제가 막 쓰다 보면 약간 이게 TMI, too much information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저도 하다못해 왜 그 작가님은 저랑 얘기할 때 다리를 꼬았는지 폈는지 뭐 말버릇 이런 걸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면은 한정이 돼 있고 그렇죠. 뭐 문학 기사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학술 뭐 기타 등등 있으니까 부장 저희 데스크께서 많이 덜어내시죠. 요새 관심 중에 하나가 TMI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 TMI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저도요. 김윤태 기자님 어떻습니까?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현장감을 굉장히 중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인터뷰를 하는 장소에서의 어떤 그 느낌을 좀 독자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기자라는 직업을 꼼꼼히 생각해 보면은 그 독자를 대표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일종의 특권인데 그거를 저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독자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가령 뭐 이런 건데 그 회사로 이제 그 인터뷰하는 분을 불러서 이제 사진도 찍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지금은 좀 가급적 지양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인터뷰하는 분이 본인이 속한 그리고 또 본인에게 익숙한 공간이어야지만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나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대신에 어떤 뭐 문을 열고 들어갈 때라든지 그 테이블에 앉았을 때 뭐 어떤 뭐 대화가 오갔다든지 이런 그런 어떤 소소한 내용들을 많이 좀 전달을 해서 독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잘 전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현장감이라는 말로 딱 그 말씀을 압축해 주셨어요. 한수봉 기자님 어떻습니까? 저는 기사를 쓸 때라기보다는 저번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는 간담회 자리도 굉장히 많고 짜여져 있는 스케줄, 유명 작가와 화제작, 기대작만 소개를 해도 사실 지면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 그런 쉬운 선택을 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작가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늘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판사의 보도자료 그리고 띠지에 적혀있는 무슨 상을 수상한 어떤 작가라는 거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책을 읽어서 책으로만 발견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작가, 하지만 어떤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소개되지 않은 작가들을 놓치지 말고 가능한 신간을 다 읽고 그런 쉬운 선택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김유태 기자님의 경우에 그 2018년 현대시로 등단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기자 활동을 하시면서 시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적지 않게 계셨고 그렇지만 또 쉽지만은 않을 듯해요. 그래서 시는 언제 쓰시는지. 사실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인 이 부분은 사실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이 자리에 왔는데 뭐 사실 또 저를 또 홍보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언제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은 사실 마감이 있으면 하고요. 뭐 근데 저한테는 그런 순간이 가끔 있어요. 그 좀 내면적인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퇴근길에 혹은 뭐 주말에 이제 어디를 갔는데 문득 어떤 장면에서 뭐 단어나 문장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거를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서 거기에 그냥 적어놔요. 그리고 이제 밤에 집에 가서 제 방에서 이제 아기를 재운 다음에 제 딸이 지금 4살인데 대충 정리해두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러고 이제 마감이 이제 청탁이 들어와서 마감이 있으면 그때 이제 다시 꺼내서 그거를 정리하는 것 같아요. 뭐 가끔은 뭐 마감이 임박했는데 아직 정리를 못했다 하면은 뭐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그냥 메모장을 열고 쓰기도 하고요. 네네. 이거는 각 뭐 시 쓰시거나 소설 쓰시는 분들이 아마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 다른 두 기자님은 혹시 뭐 시소설 혹은 희곡 다른 형태의 글을 쓰고 계신지 좀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슬기 기자님. 저는 일단 그 지인들의 피드를 많이 어지럽히는 인스타그램 글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한 40회 정도 연애 칼럼을 연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런 망작을 연재한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저의 목표는 제가 몇 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 이제 여러 언론사를 돌아가며 신춘문예 소설을 내보고 있어요. 저희 회사만 제외하고. 신춘문예 소설 부분에 글을 투고하고 계시는군요. 네. 1년에 한 편씩 모아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느 회사에 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보내. 민망하다. 그럼 제가 보게 되겠죠. 혹시 엊그저께 전화하신 분 이분 아니에요? 폰트. 여기는 제외하겠습니다. 네. 한소문 기자님 어떠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입사하기 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 투고에도 떨어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대학 문학상도 받으셨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제 최종 면접은 압박 질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 너의 꿈은 장강명의 꿈이야? 회사 좀 다니다가 소설가가 될 거야? 아니요, 저는 절필했고요. 저는 사회부 기자가 꿈입니다. 저는 이 사회에 저한을 헌신해서 다 맞춰서 사회부 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회사에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외적으로 저는 절필한 것으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절필한 것으로 어떤 기자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이슬기 기자님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독자들한테 읽히는 기사를 쓰는 기자가 되고 싶은 게 1차적 목표고요. 2차는 이건 정말 저의 기대인데 이슬기 기자가 고른 책은 읽을만 해라는 뭔가 KS 마크 제 이니셜로 하면 SG 마크 같은 기사를 쓰고 싶은 게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SG. 이 기자가 선택한 책은 읽을만 하다라는 어떤 그런 닉네임 혹은 어떤 그런 마크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레이블? 네. 좋습니다. 자, 김유태 기자님. 문화부 기자들은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 신문에서 문화면은 신문의 숨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또 제가 또 경제지에 근무하다 보니까 1면부터 시작해서 그 거의 대부분의 면이 다 숫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로 뭐 경제부, 금융부, 증권부, 뭐 부동산부, 중기부 모든 부서들이 다 숫자로 이제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문화면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지금 문학과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데 어떤 그 독자들한테 숨통을 열어주는 기사를 썼던 기자였다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원합니다. 어떤 숨통이 열리는 사람. 좋습니다. 한소봉 기자님. 저는 사실 문화부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에 사회부에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좋은 기사는 기자 이름으로 기억되는 기사가 아니고 기사 자체로 빛나는 기사다. 그래서 좋은 기자는 이름이 아니라 기사로 기억되는 기자가 좋은 기자라는 말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기자의 색깔이 가장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부서에 있다가 갑자기 문화부로 와서
너는 어떤 특색이 있어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네. 아직은 좀 그걸 찾아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어떤 기자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생각하기에는 한창 달릴 때여가지고 그걸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아직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네, 실제로 뭐 저도 국문과 졸업생이지만은 문학 담당 기자가 되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 이런 게 있으면 문학 담당 기자를 하는데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이런 청취자들을 위해 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슬기 기자님. 저는 정말 실질적으로 문학 담당 기자가 되기 전에 기자가 되셔야 하니까 실제 그렇죠. 팁을 드리자면 제가 되게 오래 공부를 했던 편이거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많은 글을 쓰기보다는 기자가 되려면 아무래도 글로 평가를 받으니까요. 좋은 내 글을 만드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 번 퇴고를 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글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 글. 네. 아, 좋습니다. 김은태 기자님. 문학 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 사실 기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말씀도 맞고 사실 저도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느 부서에 있든 또 기자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든 사실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계속 읽고 있어야지만 그 세계에 이제 들어갔을 때 어떤 기사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확실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 세계에서 어느 기준을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한소봉 기자님. 저는 이슬기 선배랑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저희가 전문지가 아니고 일간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문학 담당이라고 해봤자 저희는 로테이션제이기 때문에 문학 담당 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원을 한다고 문학 담당으로 발령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대체로 저희가 그랬듯이 다른 부서를 돌아야 되고 해서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전에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지 여기도 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네. 그리고 문학을 보는 시선이란 것도 결국에는 사회를 보는 시선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문학 소설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겠지만 다양한 책들을 읽고 신문도 열심히 보시고 그래서 기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회에 걸쳐서 문장의 소리 책들의 방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좀 해주시죠. 이슬기 기자님. 문장의 소리에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좋아요와 구독을 집착해 농담이고요. 네, 제가 글로 독자분들을 만나다가 이렇게 소리로 만나니까 이건 또 색다른 경험이네요. 네. 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은태 기자님. 항상 기자들은 질문을 던지는 입장인지 질문을 받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오늘 질문을 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저 자신을 좀 다시 정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봉 기자님. 사실 기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해할까 이런 생각도 있기는 하거든요. 워낙에 길에 기라는 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시대의 기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도 목소리를 가지고 실체가 네.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글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글 뒤에 이렇게 목소리도 있고 사람으로 존재하는 기자라는 것들을 약간 실감을 하시지 않았을까? 네. 네, 그래서 그 기사를 볼 때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떠올리실 수 있게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동적이면서 조금 무섭기는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네요. 일간지 문학 담당 기자님, 문학계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첫 책을 낸 작가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정현우 시인입니다. 오늘은 첫 시집 과루를 묻는 새벽에 출간하신 차영미 시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저는 차영미이고요. 네, 이번에 이제 첫 시집은 이제 2018년도에 첫 시집을 낸 이제 아직
초보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예. 지금 이제 첫 시집이 나왔는데 예. 지금 소감은 어떠세요? 시는 이제 시를 쓴 지는 좀 이제 오래됐는데 그 시가 약간 풍이 이제 좀 바뀐다 그러잖아요. 이제 쓰면서. 그래서 좀 바뀐 시들만 이제 모아서 제가 시집을 냈고요. 이 시집은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저희 시아버님이 굉장히 저를 이뻐해 주시고 또 제가 시인 된 걸 굉장히 좋아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제가 시 쓰는 걸 워낙 좋아해서 항상 이제 제 시를 읽어주시고 하셔서 아버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사실은 이제 좀 같이 했던 건데 그 저희 아버님이 그 시집이 나올 때쯤에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이제 영전에 바치는 시가 됐는데 그래서 아마 더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시집이 나왔으면 가장 기뻐해 주실 분이 저희 시아버님이실 시를 언제부터 거였는데 쓰신 거예요? 시는 지금 등단하고 이제 시를 쓴 지는 이제 한 14, 15년 된 것 같습니다. 그 시를 쓰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원래 그 보통은 이제 문학소녀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소설을 워낙 좋아했었고요. 그 이제 더 어릴 때는 이제 제가 살던 앞집에 만화 가게가 있어가지고 그 명작 같은 걸 항상 만화를 많이 보고 만화를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을 좋아하고 이렇게 이제 쭉 가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시가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는 이제 많이 읽기는 했는데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시를 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시가 좋아져서 그 소설이라든가 뭐 수필도 많이 좋아는 하는데 시를 써보니까 시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른 쪽은 눈을 못 돌리겠고 그냥 시만 좀 어떻게 좀 잘 써보자 그런 욕심이 생겨서 시를 계속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시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감각적이고 담백한 문장이 많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시를 좀 약간 저는 이제 시를 쓰는 사람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언어들을 좀 쓰고 싶은데 사실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언어를 좀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좀 그런 시어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미지들이 네. 되게 이렇게 오묘하게 잘 스며들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네, 그런 감사합니다. 이미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모으세요? 이미지는 이제 그 순간순간 생각나는 이미지 단어들을 많이 좀 이제 그 메모를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그 비슷한 상황이 이렇게 왔을 때 어떤 이미지를 하는 게 더 좋을지 그 단어 공부를 좀 많이 좀 찾아서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단어 위주로. 예, 그래서 이 단어를 하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 단어와 이 단어의 쓰임하고 또 그 읽었을 때 어떤 매끄럽게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약간 그림이 그려지는 거를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막 생각이 나서 막 쓰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모아놔야 어느 하나의 시가 되는 좀 스타일이라,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조금 준비를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시집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세 가지 말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새벽하고요. 그 다음에 골목, 그 다음에 물음표로 짚고 싶거든요. 네. 제가 좀 워낙 야행성이라, 네. 전 이제 저녁에 늦게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새벽 한 2시쯤 되면 이제 세상이 다 고요해지잖아요. 네. 그때 글 쓰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집중이 잘 돼서요.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면 한 이제 4, 5시 정도 되면 새벽이 오잖아요. 네. 그 무렵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그 새벽이라는 글자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목은 제가 이제 그 어릴 때는 오히려 대로변에 살아서 그걸 몰랐는데 네. 지금 사는 데가 이제 강동구 이쪽에 골목들이 좀 많아요. 이제 그 서울 여러 곳에 많이 있겠지만 이쪽이 좀 제가 보기에는 골목이 많고 되게 깨끗하고 많이 정비가 좀 골목 자체가 막 지저분하거나 하지 않고 많이 정비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편이라 그리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는 골목들이 많아서 골목 탐방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골목을 가지고 쓴 시들이 좀 많아요. 이 시에도. 네. 예, 그리고 이제 물음표라는 거는 그 삶은 이제 늘 그 물음표의 연속이 아닐까 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뭐 이건 왜 이럴까?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걸 잘 못 참고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격이라서 늘 이제 질문을 달고 사는 편이라 그래서 이제 물음표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수 있다는 건 아마 제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래서 제목이 괄호를 묻는 새벽이군요. 네네, 예, 그래서 예, 아. 그렇습니다. 그 시인님이 좋아하는 취향이 다 이렇게 한 번에 묶여 있네요. 제목에. 네네, 맞습니다. 예. 그 소재들이 어둡고 눅눅한 느낌이었지만 또 영미 시인님만의 따스한 서정도 있었거든요. 제가 네네. 보기에는. 예. 그래서 시를 쓴다는 거는 그 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이제 제 생각에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어둠을 치유하는 그런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이제 극복하는 하나의 과정이 저는 시를 쓰면서 제 자신의 이제 숨겨왔던 어떤 그 내면을 깊이 숨겨왔던 그런 이제 자기의 우물을 들여다보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풀어헤치고 그 다음에 그걸 인정하고 드러내놓고 났을 때 이제 제가 좀 치유된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어둠 같은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야 어떤 따뜻한 어떤 서정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를 안 쓸 때는 주로 무엇을 하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인 출판사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편집 디자인 하는 게 제 일이라서 이제 그 프리랜서 개념으로 이제 그 편집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평소에 이제 글을 뭐 시 공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를 공부한다는 것,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람들 그 뭐 어떤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역시도 다른 분들의 시를 계속 읽으면서 이제 그 시들을 좀 연구하고 아 이분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시를 쓰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합창을 배우고 있거든요. 아마추어 합창단에서요. 그런 일 하는 거. 예. 원래 노래를 못한다고 집에서 소문 났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좀 다르게 배우고 싶다 싶어서 아마추어 이제 합창단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를 하는 거는 좀 스트레스를 푸는 한 방법이더라고요. 네. 소리 지르면서 노래하면서 좀 스트레스 풀고 그 다음에 시는 정말 좋아서 시작했는데 잘 써야 되겠다는 어떤 강박이 자꾸 생겨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약간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는 좀 합창 같은 거 노래 부르는 걸 좀 풀어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1인 출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1인 출판하면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는 대체로 좋다고 생각하고요. 1인 출판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출판을 하는 건 거의 문학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획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문학 쪽 출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의 책을 많이 굉장히 읽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그 교정이나 교열 같은 경우 외주로 많이 주긴 하지만 그 외에도 계속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그분의 시를 시든지 아니면 수필이든 소실이든 그걸 많이 읽게 되잖아요. 아주 정독을 계속 여러 번 하게 되고 하면서 제가 원하던 원치 않았던 굉장히 공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일일 출판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이제 제가 어디 회사에 매이거나 하면 이 출판일 쪽도 굉장히 일이 많은 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많이 일은 해봤지만 밤을 며칠씩 샌다거나 막 이렇게 그 일정에 꽉 매여 있는데 제가 1인 출판을 하면서는 이제 그런 일정들을 제가 좀 조율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편해져서 좋고요. 큰 돈이 안 된다는 건 좀 안 좋은 점이 하나겠죠. 네. 그 외에는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꼽자면 네, 네, 제가 어떤 꼽자면 가족이요. 그러니까 가족은 제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기 때문에 가족이 있어야 저 일을 할 수 있고 제 가장 든든한 이제 우건이기도 하죠. 근데 단지 우리 가족은 제가 글을 쓰는 거라든가 제가 문학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든든한 후원을 해주는 사람들일 뿐이죠. 그렇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제 삶을 어떤 간통하는 거는 문학이니까 아우러서 이제 시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학이라는 거를 이제 뭐 소설도 좋아하고 시도 좋아하고 뭐 수필 이런 장르를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글 읽는 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문학이 제가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두 번째라고 보면 나머지 하나는 열정. 그러니까 어떤 이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나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열정을 잃지 않는 것.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차영미 시인의 흉터를 들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흉터.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다. 상은이 바글거리는 이야기를 언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아. 뜨거운 물에 데어 학교에 못 간 초등학생 날일까?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일까? 억지로 문을 닫은 어린 날이었을까? 입양한 유기견이 6번째 물던 날, 닮아가는 나를 만나고 나도 누군가를 물어뜯었을까? 트라우마는 아물고 있을까? 조강지철을 버린 아버지는 변명하지 않았지. 자국은 삭제할 수 없었고 우리는 다정하기로 했는데 아버지는 없었다. 찰랑대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간다. 그림자 속으로 딱지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